회한. 무력감을 반추도록 만드는 때늦은 후회. 전락 알베르 까미.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때 별일인 경우도 있다. 대서양에서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강력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법. 이런 나비 효과가 한때 잘나가던 멋쟁이 변호사 클라망스에게도 일어났다. 파리에 있던 클라망스가 태풍에 휘말리듯 암스테르담에 있는 우물안바 멕시코시티에 팽개쳐버린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추방의 길 혹은 속죄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곳에서 클라망스는 속죄 판사를 자처하며 바에 들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냉정하게 심판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그리고 타인의 죄를 심판하기에 앞서 그는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담담한 어조로 털어놓는다. 영원한 이방인이자 반항하였던 알베르 까미의 소설 전략은 온통 클라망스의 독백으로 가득 차 있다. 클라망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 그의 육성을 잠시 들어보자. 그날 밤 나는 폭류 아야를 건너 생강 왼편에 있는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지요. 자정이 지나 1시였는데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나는 난간 위로 몸을 숙이고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한 형체 뒤를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호리호리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거무스름한 머리카락과 외투 깃 사이로 비에 젖은 싱그러운 목덜미가 눈에 확 띄었지요. 이것이 내 감각을 자극했습니다만 약간 망설이다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끝에서 당시 살고 있던 생미셸 방향 강변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약 50m쯤 갔을 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강물로 뛰어드는 소리였지요. 꽤 먼 거리였지만 밤의 정적 탓에 그 소리가 내 귀엔 엄청나게 크게 들렸습니다. 우뚝 걸음을 멈췄지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곧바로 외마디 비명이 들렸고 몇 번 더 이어졌지요. 이 소리 역시 강으로 내려갔고 뚝 끊겨버렸습니다. 갑자기 굳어버린 어둠 속에 침묵이 흘렀고 이 침묵은 끝없이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뚱이가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추위와 충격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빨리 가봐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저항할 수 없는 무력감이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너무 늦었어, 이미 늦은 거야 라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말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클라망스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도 모르겠다. 자살한 여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리의 생활을 접고 마치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살한 여자는 그에게 생명부지의 남 아니던가. 그러니까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자책할 건 없다고 그를 위로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아무리 객관적인 조언에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지라도
자살하려는 여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이미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죄로서 각인된 것을 어쩌겠는가. 이렇게 별일도 아닌 일이 별일이 되어 한 사람에게 속죄의 삶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별일 아닌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일 수도 있다. 마르크스도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과 관련된 어떤 일도 사소한 것은 없다. 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혁명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등이 가려울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없을 수도 있다. 클라망스가 느낀 감정을 회한이라고 해도 좋고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도 좋다. 이런 감정을 품는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다시는 봄날을 기대하기 힘든 잿빛 가을의 저주에 갇히게 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그저 슬픔만이 남을 테니까 말이다. 바로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한 회한이라는 감정이다. 회한이란 희망에 어긋나게 일어난 과거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스피노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희망에 어긋나게와 과거 사물이라는 말이다. 자신은 애인이 위험에 빠지기만 하면 언제든 도울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사람이 있다고 하자. 심지어 그는 애인이 위험에 빠지기를 기다릴 정도다. 위험에 빠진 애인을 구하는 자신의 멋진 모습을 꿈꾸면서 말이다. 불행히도 정말로 애인이 위험에 빠졌다. 예기치 않게 사기 사건에 말려든 애인에게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애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웬걸? 그는 애인을 구하지 못했다. 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얼음처럼 굳어버렸던 것이다. 그 결과 애인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정말 슬픈 것은 자신이 얼마나 속물이었는지를 자각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자각에 눈을 뜬 이상 그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애인을 계속 만날 수 있겠는가. 클라망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물에 떨어진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소망을 품고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자신을 기사도로 무장한 멋진 남자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야망을 대신하고 있는 탐욕을 늘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거든요. 클라망스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여자와 정의를 동시에 사랑하는 균형 잡힌 인간이자 너무나 많은 자질을 지니고 있는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그는 말 그대로 허공을 날아다닐 만큼 자아도취에 빠진 인간이었다. 어쩌면 이런 자신감이 그를 변호사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 여자가 차가운 생강에 떨어지는 창건을 접하는 순간 그는 얼음이 되어버렸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 아니 희망이 허위로 드러날 때 그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 법정에서 편안하게 사람들을 변호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는가 말이다. 그런 희망이 이렇게 좌절되지 않았다면 좋으련만, 자신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 그는 법정에서 더 당당하게 변호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차가운 생강에 뛰어든 어느 여인은 그를 시험했고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애초에 클라망스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희망을 품지 않았다면 그에게 회한 같은 게 깃들 리도 없다. 그냥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변호사를 선택한 거라면 생강에 끼어든 여자를 구하지 못한 것에 회한을 품을 리 없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에 당시 클라망스가 느꼈던 무력감, 다시 말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은 품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던 무력감의 실체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 자신의 무력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슬픔만큼 비참한 경험이 또 있을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기쁨이란 자신의 힘이 증진되었다는 느낌에서 오는 감정이라면 슬픔은 이와는 반대로 처절한 무력감에서 유래하는 감정이다. 그러니 회한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무서운가. 위기 상황에 이르면 타인을 구원하기는커녕 항상 무력감을 느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소망스러운 감정에 빠져들 수 있겠는가. 생강에서 느낀 무력감에 대한 회한이 클라망스의 내면을 어찌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는 배에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면마저도 누군가가 물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나는 상갑판 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 검푸른 바다 위에 검은 점 하나가 보이더군요. 얼른 눈길을 돌려버렸으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돌려 다시 보았을 땐 검은 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바보같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할 뻔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배들이 지나가면서 버린 쓰레기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차마 이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익사자가 연상되었기 때문이죠. 회한의 감정을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품고 있는 클라망스의 삶은 얼마나 고된 생일까. 어쩌면 여기서 그가 속죄 판사를 자처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회한의 감정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 클라망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도 자기처럼 죄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만 했다. 자기만 회한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너무나 쓸쓸한 인생 아닌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회한을 품고 속죄를 한다면 자신의 삶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속죄 판사 클라망스의 노력은 이런 허황된 자기 위로였던 셈이다. 그렇지만 암스테르담의 남루한 바에 들르는 모든 사람들을 회한의 세계에 빠뜨리려는 절망적인 노력이 그를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까. 참 씁쓸한 일이다. 작가 소개 알베르 카미.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창작을 택했다. 카미는 이방인으로 20세기 문단의 신화가 되고 44살에 노벨 문학상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으나 아쉽게도 3년 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카미의 철학,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에 의하면 인간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맹목적인 삶에 묶여있다는 걸 인식할 때 삶의 부조리함을 깨닫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자각으로 인해 구역질을 느끼고 그 불합리함에 대항하여 희망 없는 반항을 하게 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소설 전락은 사교계를 떠나 고독한 곳으로 숨어든 한 남자의
내면으로부터의 독백이다. 작가의 분신 클라망스는 스스로 택한 망명생활에서 만난 사람에게 나는 언제나 허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독자를 향해 통념을 뒤엎는 질문들을 던진다. 죽음만이 우리의 감정을 일깨운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입에 흙이 가득 차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스승들을 또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때는 존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요. 이들이 평생 우리한테서 받고자 했을 그 존경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죽은 자들에게 더 공정하고 더 너그러운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겐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칵테일을 마시고 예쁜 애인을 만나는 사이에 요컨대 짬이 날 때 잠깐 경의를 표하면 그만입니다. 혹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뭔가가 있다면 바로 기억일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이마저도 짧게 기억할 뿐이지요. 아니, 우리가 친구들에게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갓 숨이 끊어진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 우리의 아픈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거지요.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엎질려서는 안 되는 물동이를 엎질렀다는 슬픈 느낌. 이것만큼 회한의 감정에 대한 좋은 비유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만 회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한다. 순간의 결정이 이다지도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삶을 슬픔에 물들게 할지는 몰랐던 것이다. 여기서 회한의 감정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때는 내가 너무 미성숙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나 나약해서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무기력과 비겁의 경험을 배경으로 회한은 꼽히는 법이다. 역설적으로 회한에 빠진 사람은 이제 자신이 무기력과 비겁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한다. 과거에는 무기력하고 비겁해서 물동이를 들지 못하고 물을 엎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성숙하고 강해져서 물동이를 계속 들고 있으리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진짜로 물을 엎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정말로 성숙하고 강해졌다면 결코 회한의 감정이 그를 유령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지사는 하나의 전설처럼 웃음을 자아내는 에피소드로 기억될 테니까 말이다. 결국 회한에 빠진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회한이라는 슬픈 감정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중에 회한이 없도록 지금 과감하게 선택하고 당당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10년 뒤에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의 무기력과 비겁에 맞서 싸운다면 어느 사이엔가 과거의 회한은 밝은 태양이 녹아내리는 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